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승리의 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 폐지를 일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12월 8일부터 닥사 회원사인 각 거래소는 예정대로 상장 폐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2017년 업비트를 운영하면서 자전 거래를 통해서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영 두나무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저는 이 소식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무죄 선고의 이유가 검찰이 공소 사실을 이유로 든 근거 대부분을 법원은 위법 수집 증거로서 판단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가령 전자서버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와 서버에 접속한 장소는 한국 내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위치한 서버 저장 장소에서 내려받은 자료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USB 관련 증거 자료 역시 USB에 있던 자료는 대용량이어서 정보 결정권, 재산권 침해, 그리고 사생활 침해 여지가 크다라며 영장과 다르게 개인생활과 관련된 자료이거나 두나무 경영상 정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선별 절차 없이 전자 정보를 검찰이 일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증거로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제시하는 검찰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또 법원이 증거로서 채택할 수 있는 요건들 역시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텐데요. 설사 이번 케이스에서는 판사가 제대로 된 증거 채택 기준에 의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준이 판사들에 따라 자주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블록체인 및 스마트 트랜잭션 플랫폼 치아 네트워크의 최고 운영 책임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리플의 패소가 유일한 결과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는 리플이 패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연방 판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플 XRP가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며 샀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정도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은 그래도 오디에 기반으로 법정 지원자들이 증명한 것처럼 수많은 XRP를 그들의 송금, 결제 서비스 수단이나 화폐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오디에 기반의 XRP 판매량이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유용성보다도 대부분 우리가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단순히 그것 하나 때문에 비트코인을 증권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데요. 두 번째, 그가 주장하는 것은 SEC와 수십 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그로서는 규제기관이 수십 년 동안 세션5 사례에서 패소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법원이 SEC의 손을 들어준 라이브러리 사건만 보더라도 XRP와 그리고 라이브러리의 토큰 LBC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렇지만 지난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리플과 SEC 소송의 주요 쟁점은 하위 테스트인데요. XRP와 라이벌의 토큰 LBC는 하위 테스트 적용부터 달라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 라이벌은 리플과 다르게 하위 테스트 첫 번째와 두 번째 돈의 투자와 그 돈이 공동기업의 투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했고요. 세 번째, 그 투자에 대해서 이익이 있을 것으로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쟁점 사항이었는데요. 판사는 LBC 토큰 사용자가 향후 이로 인해서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가능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LBC 토큰 발행 이후에 콘텐츠가 집중적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콘텐츠의 제작은 결국 라이브러리의 가치 상승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LBC 토큰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CEO가 트윗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LBC 토큰은 라이브러리로 인해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점도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리플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리플사 이전에도 XRP와 그리고 이름은 다소 다르더라도 XRP 레저 기능이 구현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XRP를 리플에 대한 투자로 보고 구매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의도의 비율이 엘비스와는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투자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대가 있을지라도 하위 테스트 첫 번째, 두 번째 요건 자체를 리플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이벌리 사건을 리플 소송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벌리 사건은 첫 번째 서킷에 있고 리플 소송은 두 번째 서킷에 있기 때문에 두 소송에 있어 판사가 따라야 하는 판례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힘먼 이메일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는 힘먼 이메일 자체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리플 소송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저분하다는 이유면 SEC가 그냥 기밀을 약속하고 리플에게 줘버리면 되지 왜 굳이 수차례 내번 판사가 리플에게 넘기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18개월을 끌다가 얼마 전에야 제공했을까 생각해보면 힘먼 이메일이 단순히 그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는 향후 공정 고지를 위해서도 그리고 알트코인의 형평성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식 판결 신청 이후에 많은 인플루언서, 투자 전문가들이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기사화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실 언론 기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일들을 다루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던진 말이든 간에 화제성이 있으면 기사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떤 것은 리플에게 유리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불리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기사는 기사일 뿐이고 이 기사에 의해 리플이 승소할 거다, 리플이 패소할 거다 보다 판단의 몫은 오로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방송에 드렸던 리플에 대한 음모 중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가 리플과 이더리움은 증권이라고 내놓은 발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2조 기업을 이끌었던 마이클 세일러이기 때문에 늘 그의 발언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이 증권이다 그런 주장을 했다면 그 주장에 대한 구체적 사실과 그리고 법적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내용 없이 무의미한 주장만으로 리플을 증권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졌습니다.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 역시 마이클 세일러는 천재이고 또 MIT 출신의 로켓 과학자이다. 그러나 XRP를 증권이라고 말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과 법적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그는 하위 테스트를 지나치게 단순화했고 틀린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위 테스트, 이 법은 이미 1913년부터 만들어진 전통 있는 테스트인 만큼 이 테스트를 등에 업기 위해서는 결코 단순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 구독자분들께서는 리플 소송을 통해서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틀린 결론인 것을 떠나서 현재 시가총액 2조가 넘는 기업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잘 가야 결국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것인데 암호화폐 시장의 관심이 비트코인에서 XRP로 이동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서한을 통해서 FTX 전 CEO 샘 뱅크먼이 자발적으로 출두하지 않을 경우 소환장을 발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CNBC에 따르면 맥심 워터스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샘 뱅크먼을 강제 소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해서 기사화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닌 거짓이며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 달라는 맥심 워터스의 트윗으로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입장은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상원 하원의 샘 뱅크먼에 대한 압박이 명목상인 것인지 실제로 샘 뱅크먼에 대한 향후 액션을 위한 실질적인 과정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인지는 단순 샘 뱅크먼이 참석하냐 안 하냐 이 해프닝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 마지막 자리를 두고 현지 시간으로 6일 조지아주에서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후보가 승리해서 결국 상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51의석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다수당을 차지를 했습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그리고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향후 암호화폐 전망이 불확실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이 승리를 하면 암호화폐에 보다 유리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결국 양당이 상원과 하원 다수적을 각각 나눠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출신 상원 의원의 발언을 들으면 그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시아 루미스는 책임금융혁신법을 발의한 사람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SEC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제 기준을 가질 거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신시아 루미스는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증권이고 오직 비트코인만 상품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암호화폐의 상품 기준 논란과 그리고 관할권 문제는 상당 기간 풀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의원들이 결코 블록체인과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지분증명, 작업증명만 가지고 증권 유무를 따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리프 소송을 통한 법리적인 판단, 그리고 업계와 규제기관들의 포괄적인 논의의 장이 오랜 시간 있어야 의회가 의회답게 관련 법안 마련을 제대로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